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속철도 KTX. 1970년대 당시 국내 철도역액의 60% 이상을 수송하고 있던 경부선은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용량 포화가 우려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고속철도 건설이 낙점됐고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부고속철도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30일 천안 아산역 예정지에서 기공식이 거행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이 목표 완공일이었던 것과 달리 잦은 설계 변경, 부실 공사 의혹, 그리고 IMF 등 여러 위기에 부딪힙니다. 결국 6년으로 예정됐던 기존의 공사 기간을 넘겨 한일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완공하지 못했고 12년의 공사 끝에 일부 구간을 개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 KTX는 1994년 국민 공모를 통해 코리아 특급, 무지개 특급이라는 명칭이 수상했으나 모두 폐기됐고 이후엔 기업의 장명을 의뢰해 제1기획에서 KTX가 후보로 등장합니다. 1999년 최종안으로 미래로, 온누리, 코스펙스 등 9개의 후보 중 해외 고속철도 브랜드와 유사하고 신속함과 첨단성이 강조되는 X, 그리고 강한 악센트가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다는 이유로 정식 명칭 KTX가 확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하면 떠오르는 KTX는 2004년 4월 1일 부산역에서 출발하면서 한국 고속철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는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3.1절 기념식을 마친 3만여 군중이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기마 경관이 타고 가던 말에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가 채인 겁니다. 그러나 기마 경관은 사람들의 외침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군중이 몰려들어 기마 경관에게 돌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며 경찰서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 군중이 도착했고 경찰들은 흥분한 그들을 경찰서를 습격한 폭동으로 판단해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민심을 자극했고 때마침 5.10 총선을 위해 제주도에서 정치 선동을 꾀하고 있던 남로당이 이런 시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관 총파업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독단적으로 무장폭동을 결정한 남로당 제주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새벽 2시 12개의 경찰지서를 급습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무장 봉기를 막기 위해 미군정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때부터 제주도에는 잊어선 안 되는 피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고한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과 방화,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에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해 가족들이 대신 죽는 대사를 자행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31일부로 계엄령은 해주됐지만 제주도에 대한 탄압은 사실상 195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7년 7개월에 걸쳐 일어난 제주 4.3 사건. 확인된 사망자는 11,000여 명이지만 추정 사망자는 최대 8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55년 만에 국가원수로선 최초로 사과했지만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마음에 한 번 새겨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896년의 오늘은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순항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입니다. 1895년 조선으로 귀국한 서재필은 국민이 계몽하려면 누구나 나라의 소식과 정세를 알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행 계획을 세웁니다. 신문 발간의 필요성을 느끼며 뜻을 함께한 육일준, 박정양 등 이들은 고종에게 신문 발간을 건의하고 허락받았습니다. 당시 내각을 맡고 있었던 육일준의 노력으로 초빙 형식으로 귀국한 서재필은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창간을 준비했지만 순항글로 이뤄진 신문을 발간하는데 일본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협력 거부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육일주는 서재필에게 벼슬을 권하기도 했지만 갑신정변이 민중의 뿌리를 박지 못해 실패했다며 민중계몽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서재필은 벼슬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봄, 창립 비용으로 국고 3,000원을 지원받은 서재필은 다음 해 4월 7일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순항글로 이뤄진 세면, 영어로 쓰인 한 면으로 인쇄 발간된 독립신문의 창간사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것이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대언해 주려 한다. 남녀노소, 상하 귀천할 것 없이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일과 정세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아 한자 대신 순항글로 쓰인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한글에 띄어쓰기를 정착시킨 신문이기도 합니다. 이후 러시아의 침략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친일적인 논조가 실리는 한계도 있었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지다 1899년 12월 4일 공식 폐간됩니다. 이후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순항글 신문이라는 의의를 갖고 독립신문이 창간된 4월 7일은 신문의 날로 제정돼 현재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서울은 급격한 도시 팽창을 겪었고 인구수가 급증했습니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나 전재민들에게 제대로 된 집을 짓거나 구매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따라서 무허가 불량 건물들과 판자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1966년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방한했습니다. 남산과 청계천 일대 판잣집들은 TV 생중계를 통해 미국에 그대로 송출됐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판자촌 정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아래 무허가 건물들 대부분이 철거되기 시작합니다. 대신 판자촌이 있던 산 가장자리에 시민 아파트가 들어섰죠.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정당하지 못한 단가로 입찰을 붙이고
거부할 시 광급공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입찰 과정에서부터 비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의뢰한 규모를 입찰받은 예산으로, 그것도 기간 내에 다 짓지 못할 것을 예상한 건설업체는 토건업자에게 하청을 맡기고 또 중간 예산을 가져갑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부실한 설계, 심지어 7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이 들어가는 등 건설 비리의 집합체로서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시민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바로 와우 아파트.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듯 1970년의 오늘 준공 4개월 만에 아파트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 아래에 있던 판잣집 3채를 덮치면서 더 큰 희생이 초래됐죠. 결국 아파트 입주민 33명과 판잣집 주민 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김현옥 시장이 사직했고 관련 업자들은 징역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우린 생각해봐야 합니다. 책임자가 사직하고 관련자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무고한 희생을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때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72년 10월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발표한 박정희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무력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총과 칼을 앞세운 공포 속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유신 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를 억압하기 위한 사건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신 정권에서 선포한 긴급조치 4호를 근거로 민청학년 사건을 벌입니다.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 대학생들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8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종한 불순 세력이 인민혁명당 재건이라고 발표하고 이들 역시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등 마치 왕권 국가의 대역죄와 같은 명목이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데 소요된 3개월 동안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형. 그러나 그들은 실제 난파 간첩도 인민혁명당 재건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건실한 청년이었으며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국가가 조작한 사건에 소용돌이처럼 무기력하게 빨려 들어간 그들은 가족과 변호인과의 면회도 제한당한 채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조작된 상황 속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36명에 대해 형을 확정했고 그중 사형을 선고받은 8명에겐 바로 다음 날인 1975년의 오늘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18시간 30분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른 새벽부터 걸음을 재촉한 유가족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시신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족에게 인수된 2 시신도 경찰들은 강제로 빼앗아 화장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해외에선 이를 두고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19년 3월 30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에 위치한 제암리에서 주민 1000여 명이 만세 시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시위대는 일본 경찰 주재소로 나아갔고 곧 육군 헌병들이 출동해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칼에 맞아 사망하고 체포된 일부는 극심한 고문을 당한 후 석방됐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격분한 주민들은 일본인들의 주택과 학교에 불을 질렀고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대피했습니다. 일본은 곧 강경 진압을 시작했고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무장 경찰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집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검거하는 폭압에 주민들은 더욱 격앙됐고 4월 3일에 일어난 2차 만세 시위 운동, 다시 일본 군인의 주민 학살, 그리고 4월 5일 또 한 번의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군 역시 시위의 주모자를 색출하기 위해 다시 부대를 파견했죠. 그렇게 제암리에 도착한 부대는 그동안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심한 매질을 사과하러 왔다며 제암리 주민 중 15세 이상 남자들을 동네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교회당에 도착하자 문은 굳게 닫혔고 일본군은 일제히 사격과 방화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당 안에서 19명, 벽면을 부수고 탈출하던 3명 중 2명이 사망했고 오직 한 사람만이 산으로 피신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학살을 자행한 일본 군인들은 30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고 살인과 방화에 대해선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일한 생존자였던 전동래 할머니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은 오야마 목사는 제암리 교회 소타 사건 속죄위원회를 조직하고 헌금을 모아 교회당 재건과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스코필드 교수가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일본의 영문학자 사이토 이사무는 자국 군인들의 만행과 희생당한 조선인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책을 쓰는 등 외국에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침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몰의 원인도 실종자도 온전히 찾지 못한 사건, 세월호 참사입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4월 15일에 인천에서 출항한 세월호는 각자의 이유로 배에 탑승한 일반 승객들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27분쯤 세월호는 조류가 강한 맹골 수도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풍속은 초속 4에서 7m, 파고는 0.5m, 그리고 가시성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맹골 수도를 항해하는 상황에서 3등 항해사가 조종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배가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고 선수는 오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항해사는 타륜을 좌현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배는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꽝 하고 이어진 충돌 소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싣고 있던 화물들이 배 한쪽으로 떨어지면서 세월호는 복원력을 모두 잃고 맙니다. 이내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승객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뿐이었습니다. 결국 오전 8시 52분쯤
단원고의 최덕화 학생이 전남소방서로 최초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해상교통관제센터 주도 아래 상황 파악과 구조 명령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선박 내 승객들이 들었던 건 구조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피가 아닌 움직이지 말라는 반복된 명령뿐이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초기 대응과 관련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골든타임만 잘 지켰어도 승객 대부분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결국 탑승 인원 476명 중 300여 명이 사망하고 오직 172명만이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발견되지 못하고 영구 실종된 5명이 아직도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당 정권이 개표를 조작한 3.15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에 반발한 학생들은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뜻을 합하면서 곧 전국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같은 날 마산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3.15 마산일거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간부와 시민, 학생으로 이루어진 수천 명의 시위대에는 마산 상고에 갓 입학한 김주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때 실종된 김주열 학생은 27일이 지난 4월 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린 학생의 처참한 죽음은 부산일보를 통해 전국으로 보도됐고 온 국민의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아침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이정표가 될 피해 화요일이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물리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생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민들까지 시위에 참여했고 오후 1시가 넘자 시위대의 규모는 서울에서만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발포했지만 시민들은 죽음의 행진을 감행하며 경찰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편에선 시위대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거나 헌혈하는 등 조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선거, 정당한 투표. 어쩌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투쟁의 마침표는 4월 26일에 찍혔습니다. 피해 화요일이 승리의 화요일로 바뀌는 순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이기붕 의장은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자라섬과 유명산 휴양림, 청평호 등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가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휴양림 가평이 있기까지 가평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1951년의 그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평리 전투에서 주도권을 찾은 유엔군은 철원과 김화,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까지 전세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중공군은 유엔군이 완전히 상륙하기 전에 먼저 공세를 펼쳐 서울을 재탈환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73년 전 오늘 야간 전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의 요충지이자 보급로였던 가평을 차지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치며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당시 가평 일대를 지키고 있던 국군은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같은 유엔군의 기지까지 노출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부대가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 작전 속에서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군은 후퇴 직전까지 진지를 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본 중공군은 캐나다군으로 주요 목표를 변경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격렬한 전투 속 호주와 캐나다 부대는 중공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결국 중공군은 4월 25일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만약 가평이 뚫렸다면 중부전선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게 될 상황에서 호주와 캐나다 부대의 전면전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부대의 지원으로 서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평 전투는 한국 전쟁 당시 호주와 캐나다군이 수행한 가장 위대한 전투로 인정받으며 호주에선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하고 캐나다 전역에서도 매년 가평 전투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96년의 오늘 오후 12시 22분경 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강한 폭발력을 가진 폭약 TNT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불량 TNT를 처리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 불꽃이 발생했고 그 불꽃은 강풍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불꽃이 타고 나간 바람은 야간 지풍. 봄철 강원도에 부는 건조한 바람인 야간 지풍은 태풍에 비할 정도로 빠르게 부는 게 특징입니다. 동해안 산불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인 야간 지풍과 만난 불꽃은 대형 산불이 돼 고성군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삼포 1, 2마을은 전체 50가구 중 38가구가 완전히 전소됐고 특산물이었던 자연산 송이버섯이 자그마치 16,215kg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재에 직접 타버린 면적은 3,834헥타르였지만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최소 1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결국 불에 탄 부분은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생태계 먹이사슬은 단절돼 원상복귀에만 최소 40년에서 최대 100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원이 송이버섯 인공재배를 연구한 끝에 16년 만에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82년 4월 26일 한 순경이 야간 근무를 위해 낮 12시경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에 든 그의 가슴을 누군가 세게 쳤습니다. 동거녀가 그의 가슴 위에 있던 파리를 잡기 위함이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을 놀라게 하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짧은 말다툼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한 순경은 집을 나갔고 저녁 7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와 동거녀를 폭행했습니다. 심한 폭행에 여자의 친척 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동거녀를 두둔했으며 결국 더욱 분노를 느낀 순경은 자신의 근무지인 의령경찰서 국류지서로 향했습니다. 무기고에서 총과 수류탄을 챙긴 순경은 경찰서를 나선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죽인 살인마가 됩니다. 혼자 62명을 살해한 남자, 바로 우범곤 순경입니다. 우순경은 밤 9시 40분경 지서를 나와 마주친 26세 남성을 시작으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마을 주민 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가 교환원과 집배원 총 3명을 총살했습니다. 이후 마을을 돌며 불이 켜진 집을 목표로 침입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반상회를 위해 마을 곳곳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많아진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들의 근무지 이탈과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우순경이 무기고에서 다량의 화기를 탈취할 당시 경찰관들은 반상회 참석 등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지서장 역시 접대를 받기 위해 무단 이탈한 상태였죠. 이후 사건 신고를 받았지만 경찰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두려움과 안위를 위해 경찰로서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만 56명이 사망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이들을 포함해 총 6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3명이 다쳐 한 남자에게만 100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그날은 1995년 4월 28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 내거리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영남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이 공사 중이었고 내거리 도로는 아스팔트 대용 강철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엔 백화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죠. 사건 당일 7시 30분 백화점 공사장에서 도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지하에 묻힌 가스 중압관을 함께 뚫어버렸습니다. 지름 8cm의 구멍을 내고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작업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가스 누출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이미 새기 시작해 인근에 매설돼 있던 우수관으로 그리고 다시 하수관을 따라 인부 100여 명이 작업하고 있던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됐습니다. 하필 용접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공사 현장에서 결국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오전 7시 52분경 대량의 가스 폭발과 함께 50m의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강철판 위에 있던 사람들과 자동차가 일제히 튀어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공사 자재들, 강철판, 그리고 차들이 건물 3, 4층 높이까지 튀어오른 후 한꺼번에 떨어진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등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발생해 사망자 101명 중 절반에 달하는 42명이 학생들이었죠. 사망자 101명과 부상자 202명의 인명피해와 540억 원의 피해를 낸 이 사고의 원인도 역시나 부실공사와 늑장 대응이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한 점, 그리고 늑장 신고가 사고를 키웠습니다. 물론 당시엔 국내에 지하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도 미비했고 지하 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 시공사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고 군안체계 개혁과 GIS 구축이 이뤄졌지만 세상을 떠나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32년의 오늘,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선 쇼와 천황의 생일 행사와 상하이 점령 기념 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만큼 경비도 삼엄했죠.
아침 7시 50분, 한 남자가 홍코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남자는 행사장 무대 가까이 향했습니다. 9시부터 시작된 관병식이 끝나고 전승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쇼와 천황의 생일 행사까지 마무리되자 외교관과 내비는 모두 돌아가고 무대 위엔 오직 일본인들만 남았습니다. 11시 40분,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이내 묵념을 올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묵념하는 그때 남자는 5m를 남겨두고 단상으로 접근해 물통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은 단상 위에 있었던 두 장군 사이에 떨어져 폭발했고 곧바로 일본 헌병들에게 제압당한 남자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일본군 사령부로 끌려갔습니다.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관료들을 향해 물통 폭탄을 던진 남자, 윤봉길 의사입니다. 체포된 윤봉길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월 19일 총알이 미간에 명중하면서 사망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항거 소식은 전 세계 주요 신문 1면에 보도됐습니다. 처음엔 중국인의 항일 투쟁 내지는 일본 혁명주의자의 활동으로 보도됐지만 이내 한국 청년의 항일 운동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거로 조선과 중국의 사이가 돈독해졌고 중국 내 조선인들의 항일 무장투쟁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또 장제스 국민당 총통은 중국의 100만이 넘는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조선에 관심을 갖고 이후 대한민국 건립의 기틀이 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계기가 됩니다.